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무거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날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엄습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매달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 해결할 방법도 막막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나 자식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는 기력도 의욕도 없는 그런 시간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단절감을 느끼는 날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 병원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자니 불안한 마음. 작은 통증 하나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는 날들. 이런 불안은 혼자서 사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들.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기. 이런 마음의 상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와 같은 가벼운 말로 여러분의 고통을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이 힘듦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힘듦이 어쩌면 무언가 큰 변화의 신호는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삶을 관찰하며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삶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마치 파도처럼 계절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순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라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확인된 하나의 법칙입니다. 큰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징조 중 가장 명확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힘듦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힘듦의 의미를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지, 이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힘듦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신호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좋은 운, 큰 운이 반드시 힘든 시기 다음에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극태례, 즉 막힘이 극에 달하면 통함이 온다는 뜻입니다. 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다하면 단맛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격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자연의 이치를 깊이 통찰한 끝에 발견한 진리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치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64개의 궤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궤든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궤도 언젠가는 바뀌고 나쁜 궤도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궤가 바뀌기 직전, 그러니까 한 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새벽 4시, 5시경이 밤중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이후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요.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앙과 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는 곳에 이미 복이 준비되고 있고, 복이 있는 곳에는 언젠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리고 그 변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단순히 나쁜 상황이 아니라 삶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핍함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그가 유배지에서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사상가로, 더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저절로 좋은 운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밤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침이 오듯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좋은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먼저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그 과정은 씨앗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껍질이 깨지고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는 새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힘든 시기는 바로 이 씨앗의 껍질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4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던 그 4년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비가 와도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을 겪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외롭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집 마련하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일을 계속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쓰던 돈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직장 다니느라 힘든 것을 알기에 차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주변을 보면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로 이어지고 관계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들을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세상에서 고립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가 변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도 점점 없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나니 그들의 삶에서 나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연락도 뜸하고 만나도 금방 가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하는 서운함이 생기지만 그것을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까봐 속으로 사깁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 멀리 이사를 간 친구, 돌아가신 친구.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습니다.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내 마음을, 내 고통을, 내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상대방은 귀찮아하거나 대충 듣고 넘어갑니다. 그냥 생각을 좀 바꾸면 되지 라는 식의 가벼운 조언만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건강 문제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벼운 두통이 와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병원에 가자니 무서워서 못 가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자니 불안합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증상도 그렇게 발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경제적 불안과도 연결됩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 만약 큰 병이 생기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걱정이 겹쳐집니다. 이런 불안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마음의 무게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도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피곤하기만 하고 혼자 있자니 외롭습니다.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앞으로 뭐가 남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있었고 목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런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 우울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고 가능성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자니 답답합니다.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출구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두 가지를,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운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삶이 강제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갑자기 끝나거나 오래 만나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매우 힘들고 불안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장자는 허, 즉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관계, 오래된 습관, 오래된 방식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오기 전에 삶은 먼저 정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와 갑자기 사이가 멀어집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일이 이제는 계속 막힙니다.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좌절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거나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삶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는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장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아야 하거나 아끼던 물건을 처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사실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리의 과정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먼저 낡은 부분을 철거하듯이 우리 삶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낡은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끝나는 것을 억지로 계속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보내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마음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평생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기준들이 모호해집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나? 내가 돈 때문에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는 자식들의 성공이 나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식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나의 욕심이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것들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케고르 키얼케게어든 이것을 실존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시기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의 기대, 사회의 기준, 관습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천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렬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운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삶이 이상하게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할 일도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시간은 그냥 천천히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을 외로움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적이고 바쁜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은 의미 없고 낭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은 고요함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정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 고요함은 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있을 때 실은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고요한 시기는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활이 화살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 먼저 뒤로 당겨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삶의 고요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쁠 때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를 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기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나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후회, 불안, 걱정,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피하고 싶어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작은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도 바닥이 납니다. 고요한 시기는 바로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겨울의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내년 봄을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요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상하게 고요하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올 변화를 위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입니다. 분명히 힘든 시기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차분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동시에 묘하게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모순적인 감정입니다. 어떻게 불안하면서 동시에 평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역설적인 감정이야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의지와 직관이라는 두 가지 인식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직관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직관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감지합니다. 뭔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직관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비논리적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제는 정말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결심의 질이 다릅니다. 이전의 결심은 바꾸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다면 이제의 결심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몸도 신호를 보냅니다. 힘든데도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식욕이 달라지거나 에너지 수준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매우 미묘합니다. 크고 분명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섬세한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면 이런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믿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그 느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머리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측정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작은 우연들이 연속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필요한 정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정보를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 앞에 그 정보를 놓아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오래전에 끊겼던 인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몇 년 동안, 때로는 십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회나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엉켰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막혔던 일이 갑자기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을 때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우리 내면의 상태와 신비롭게 조응한다고. 이것은 신비주의나 미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특정한 정신 상태에 있을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만들지 못했던 연결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묘한 인연, 뜻밖의 만남.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는 반드시 이런 기연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연을 알아차리고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들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기회들을 보지 못합니다. 또는 보더라도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우연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3번, 4번 비슷한 주제나 정보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연들에 대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연히 본 정보가 마음에 걸린다면 조사해 보십시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면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우연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점처럼 보이던 것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 면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우연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들은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징조는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는 각성입니다. 이제 정말 그만두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경험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때 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 때 오히려 그것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주려 할 때 역설적으로 그것이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포기하려는 순간에는 긴장이 풀립니다.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무언가에 매달리면서 우리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긴장은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려는 순간 그 긴장이 풀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포기하려는 순간에는 솔직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은 안 되는구나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직한 인정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엽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려는 순간에는 에고가 내려갑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힘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은총,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의식의 지혜가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포기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다가 포기하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해답이 떠오릅니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하려고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 때 갑자기 영감이 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을 놓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놓아주는 순간 우리 안에 더 깊은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놓아주려는 그 순간 오히려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체념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라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은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지만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선택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복잡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것들에 대해 명확한 답이 보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담담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정리가 쉬워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면의 혼란이 정리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면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고, 여러 욕망이 충돌하고, 여러 두려움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이 정리되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명확해집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넓고 큰 기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호연지기가 생기면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호연지기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하고 모든 기회를 다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명확함이 생기면 결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운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이란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함이 생기면 외부 상황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상태는 외부 현실을 창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만들지만 명확한 마음으로는 명확한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명확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오랜 혼란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힘든 시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지, 이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대운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힘들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포기한 사람은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아직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깊은 고통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링컨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처칠도 자신의 우울을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었고, 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변화의 표시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출산의 고통 없이는 새 생명이 나올 수 없듯이 당신의 새로운 삶도 지금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는 중입니다. 둘째, 지금의 힘듦은 큰 흐름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지혜, 동서양의 철학,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삶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 삶은 순환한다는 것. 그리고 한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전환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환의 시기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본질적으로 불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 과정에서 애벌레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나는 제자리에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쌓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중요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기억하십시오. 4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4년이 없었다면 5년째의 폭발적인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간도 그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징조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삶이 정리되는 것, 마음의 기준이 바뀌는 것, 고요해지는 것, 몸과 마음의 미묘한 신호들, 작은 우연들, 포기의 순간에 오는 각성, 그리고 선택의 명확함.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전환의 시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고통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적절하게 대응하십시오. 정리가 일어나면 억지로 붙들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고요함이 오면 그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작은 우연들이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명확함이 생기면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5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같은 의문을 품고 있고,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시기를 지나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큰 흐름도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바닥을 치는 순간이 반등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견디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직전이 가장 답답한 순간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을 견디면 새싹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당신의 새싹이 곧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당신의 대운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 오듯이, 겨울 뒤에 봄이 오듯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